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영국과 홍콩이 휴장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이 참 조용하게 마무리되었죠. 물론 지수 자체는 종목별로 달랐는데 나스닥이 장 초반 조정을 바로 극복하고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한 것, 그리고 다우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특히 은행주들이 줄바따를 맞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조용했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어떤 수준인지 파생시장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의외로 시가가 선물 갭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밀렸죠. 단기적으로는 갭 상승에 때리는 게 맞다고 봤지만 하락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 낮아서 저는 매도에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괜히 해지한다고 선물 매도하고 콜옵션 매도를 했다가 장중에 손절 몇 번 하다 보면 진폭 자체가 작은 상황에서 이리저리 다 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그렇게 당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들은 장 시작 후 바로 현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까지 현물 1200억 팔고 또 선물도 5000억이나 매도하면서 초반 분위기는 좀 이상하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현 선물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풋옵션 매도까지 곁들였기 때문이죠. 물론 외가격을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볼 때 급락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한 현 선물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장중에 430.55선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 뒤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죠. 오전 10시까지 외국인 현 선물 매도세를 고려하면 오늘 제법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 첫 1시간 동안에 변동성이 오르지 못하고 빠진 것을 생각하면 애당초 오늘은 큰 하락 같은 것은 나올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0시 이후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고 점심 이후에는 현물 매도도 걷어냈죠. 현물 매도는 모두 걷어서 순매도가 거의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물 매도는 3,000원 300억가량 순매도를 한 상태로 넘어가는데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 3,800가량 증가한 부분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쌓은 것은 하루짜리 포지션이 아니라 9월 결제분에 대한 누적적 선물 매도가 쌓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쌓인 선물 매도의 베이시스는 평균 마이너스 0.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는 만기 직후 마이너스 0.5포인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충 마이너스 0.4포인트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선물 매도를 쌓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 세라리를 고려하면 이 정도 베이시스로 선물 매도를 한 것은 그닥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이틀째 기관들이 양 매수를 쌓았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개인은 계속해서 콜 매수와 풋옵션 매도의 방향성 상방 포지션을 쌓고 있지만 왜 기관들은 양 매도를 하지 않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7월물 그 옵션 잔존 기간이 무려 25일입니다. 그런데 등 가격 432.5를 기준으로 양 옵션 가격이 합은 12포인트가 채 되질 않아요. 이는 기관들에게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매수를 좀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라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파생 상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증시를 대응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현재 옵션 시장은 앞으로 25일 동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28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3200포인트를 깨고 하락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선진시장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기관들은 소극적으로나마 시장이 위든 아래든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어 선택이 뉘앙스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소극적이다. 둘째, 보험 비용을 지불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이라고 해서 늘 기계적으로 양매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328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3200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에서 엄청나게 막 적극적으로 터질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보험 비용 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왜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양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이 잔존일 25일 정도면 양 옵션 가격이 8포인트에서 9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해요. 근데 그때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가 250포인트 또는 3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43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430포인트라는 기초자산이 가격의 변동률을 고려하면 현재 옵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25일 동안 지수가 한 방향으로 2%도 안 움직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전에 2%가 아니라 한 1%만 움직여도 옵션 가격은 무조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V코스피 지수나 빅스 같은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와 실제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변동성과는 또 큰 괴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아마 오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휴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장 초반에 갭 상승한 게 살짝 눌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래가 없었어요. 아니 현물은 뭐 시총 3, 4위를 놓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3% 넘게 달리고 있는데 선물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V코스피나 빅스 같은 변동성 지수는 덜 죽었지만 파생시장 자체의 실질 변동성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 이제 실질 변동성은 바닥을 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시장은 하락 방향이 아닌 상승 방향으로도 큰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저는 추세적 상승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그런데 기관들은 인덱스 종목의 자금이 집행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보거든요. 아마 그때가 코스피 신고가를 제대로 갱신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장이 장중에 1%만 상승을 한다고 해도 콜옵션들이 모조리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를 빠르게 올렸다가 5장의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보합 혹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콜옵션은 전혀 죽지 않고 빨간색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풋옵션들도 죄다 관뚜껑 열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잔존일 기준으로 25일이 남은 상태에서 변동성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절반이 실현돼 버렸다? 그러면 옵션 가격들이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시황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아주 쉽게 해석만 설명드리면 현재 파생 시장은 한 달 동안 시장이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기관들은 야 아니야 이건 너무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위든 아래든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에 대비해서 야 이 정도면 보험료 내야지 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래도 방향성은 위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만이 홀로 시장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하락에 베팅한 자금은 하루짜리가 아니라 장기 포지션으로 매도를 쌓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상승하는 거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쉽게 손절을 안 할 자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은 오늘 참 조용했죠. 일단 영국이 휴장을 해서 LME도 쉬는 등 조용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이 조정, 그리고 유로엔이 상승입니다. 채권은 오늘 2위에서 10년물 유로본드 발행이 시작되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에 최근에 달렸던 것에 대한 이익 실현도 겹치면서 밀렸는데 유럽 채권이 밀리면서 미국채도 함께 밀렸어요. 경제 지표로 움직인 게 아니라 단기 수급으로 눌린 거라서 채권이 고점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좀 의외였는데요. 아시아 세션 출발 이후 계속 눌리더니 유럽 세션 초반에도 반등 한번 안 주고 눌리다가 미국 세션 직전에는 1850달러마저 깼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액션으로 이 가상자산들이 반등이 급하게 일어난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미국 본장 시작하자마자 1850달러에서부터 급반등을 보이며 빠르게 187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저는 골드가 1850달러 이하면 한번 사볼만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손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일단 월요일 첫 주의 시세가 아랫방향이고 채권 가격이 눌린 것이 단기 수급으로 눌렸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로엔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유로엔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온 지표입니다. 유로엔은 오늘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이 6월 1일에 기록한 고가를 갱신한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멈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 옵션 만기가 있는 금요일까지는
유로존에서는 웬만해서는 리스크 오프 현상은 없을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상승을 지속해서 유럽 세션에서도 전혀 빠지지 않고 브렌트가 73달러에서 안착을 했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텍사스는 71달러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텍사스 기름이 오버슈팅이 났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 뷰 유지합니다. 다만 70달러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66에서 68달러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그래서 70달러 근접했을 때 매도한다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시장 변동성이 죽어있죠. 그런 상황에서 70달러를 깨는 게 70달러조차 깨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야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매수 구간대만 제시하면 그게 무슨 시황이냐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70달러 이상은 매수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숏을 보자니 하락의 신호가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숏치고 오버나이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구간은 그냥 판단 불가의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거래할 필요도 없고 확률이 높은 것만을 거래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농산물이 오늘 제법 큰 조정을 보였는데 옥수수가 오늘 3.83%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폭보다는 하락을 한 시간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다 내린 거예요. 정작 본장 때는 얼마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소맥이 2% 넘게 하락한 것을 미국 본장 때는 절반 이상 반등을 시켰고요. 이 옥수수 시즌이 소맥보다는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에서 소맥으로 투기 세력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농산물이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장 시작 후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30분도 안 돼서 모두 회복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더니 장 마감 때는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종가 고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경기 민감주, 특히 은행주는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안 좋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주요 이평선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특히 오늘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2분기 트레이딩 수익이 기대치만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변동성이 가라앉은 상태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것이 없다 보면 결국 신수가 연발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은 6월 말까지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겠지만 3분기부터는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했다라고 봅니다. 개별 종목 보면 AMC 같은 게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좋았죠. 특히 그 무거운 애플이 무려 2.46%나 상승했는데 요거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 장중에 조정을 주었던 AMD나 인텔도 장 후반에는 죄다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 마감까지 우리 시장에 좀 기대가 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캐터필러는 계속 하락을 이어갔고요. 디어 같은 그 올드 이코노미들은 계속 눌렸습니다. 아참 그 BIP샵 지난주에 팔은 가격에서 거의 빠지질 않아서 다시 담기 시작했어요. 이 가격대에서 더 밀리면 감사하게 매수를 늘릴 거고요. 크게 오르지만 않으면 20달러에서 24달러 구간에서 계속 사 모을 생각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이 급반등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6.78% 상승을 했는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는 아직은 오버밸류라고 생각하므로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았는데 미국과 유럽이 옵션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따라서 그 전까지는 하락 같은 건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S&P 지수 변동성 만기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포지션들이 무난히 롤오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을 더더욱 하락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어제 한국물 ETF와 대만 ETF가 골고루 올랐어요. 홍콩 시장이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은 어떨지 몰라도 10시 30분 이후에 아시아 세션이 골고루 상승할 경우 우리 시장도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수가 한쪽으로 1%가 빠르게 움직일 경우
변동성이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나마 그게 하락 방향이라고 하면 오후 들어서 지수가 반등하게 될 때 변동성이 도로 죽겠지만, 만약에 초반에 상승 방향으로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오후에 시장이 하락할 때 변동성이 크게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만큼은 옵션 매도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유리한 것은 의외로 등가격 홀 매수가 될 수 있겠어요. 반면 외곽형 콜옵션, 특히 450 이상의 콜옵션은 낮은 비율이 레이쇼 스프레드를 조금씩 추가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포지션은 변동성이 떴을 때만 할 수 있고 또 바로 이익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길게 쌓아갈 포지션으로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은 하락을 보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저는 급등 가능성도 꼭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증시는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금 미국 변동성 지수의 월물 커브를 보면 플랫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이렇게 연속된 월물의 변동성 지수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월물이 길어질수록 배가가 살아있으니까 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원월물이 안 비쌉니다. 그래서 근월물 팔고 이골물을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원월물이 변동성 커브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변동성 폭발은 한참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참 멤버십 결정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